이번 세션에서는 자금 조달 여건과 거시 건전성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런 추세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에 채권 시장을 둘러싼 요인들을 보면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사실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글로벌 크레딧 리포트라는 거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올해 발표된 것들은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크게 2년 이내의 리스크 요소와 장기 요소, 10년의 리스크 요소,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단기간의 어떤 위험 요소들은 허위정보 위험,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사이버 불안, 국가 간 충돌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채권 시장이나 또는 경제,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크게 보면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가 경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적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금리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대하는 어떤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추는 기간이 점점 뒤로 이연되고 있고, 이게 전반적인 시장금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다양한 대외적인 요인들 또는 내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전의 경기 사이클과 다른 경제 변수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의 위험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최근에는 또 일본이 경기가 좀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높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요인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은 중앙은행이나 또는 정부 등이 적절한 어떤 경제 정책 또는 통화 정책들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경기 상황 또는 경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서 중앙은행이나 또는 정부, 기업이 오판하는 그런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제 변수들에 대한 예측성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경제 상황이나 또는 여건들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특히 이제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들도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고금리죠. 그래서 이 고금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과,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들이 증가하면서 신용 위험이 증가하는 이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풀었던 자금들을 걷어들이는 이런 통화 긴축 기조가 점진적으로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앞에서 사회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PF라든지 미국의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부분들과 같이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 부실화의 우려들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채권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시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요인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한국 경제의 변동성 요인들이 또 추가로 몇 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나 자영업자의 건전성 우려 등이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금리 충격에 따르는 부동산 경기 급냉에 따라서 부동산 산업 및 부동산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우려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실은 제가 꼽고 싶은 우려 중에 하나는
산업별, 기업별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 김경무 실장께서 각 산업별로의 위험 요인들을 쭉 말씀하실 때 아마 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상장 기업 중에 빅5를 싹 빼버리면 그러면 이 통합 재무제표의 모양이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군 간의 양극화들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채권 시장은 이러한 경제의 요인과 그 다음에 수급 또는 가격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굉장히 복합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채권 시장의 환경 변화들을 크게 들여다보면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금리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정책 금리를 언제 낮추느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장의 기대와 연준 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간의 어떤 서로 시각 차이가 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급 요인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국채 발행이 그 2022년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채 발행 규모들을 시장이 그 정부가 발표할 때도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이는,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세수가 잘 안 거치고 또 정부의 지출은 좀 늘어나고 있고 해서 재정 적자 부분들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큰 우려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채권의 투자자들의 구성도 점진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장기채를 주로 사 모았던 이러한 그 보험 부문 또는 연기금 부문들이 매수 여력들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규제적인 변화 등으로 인해서 IFRS를 어느 정도 이제 충족시켰기 때문에 장기채 투자자의 어떤 투자 여력들도 감소하고 투자 의향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국내 국채에 대한 투자 여력들도 좀 어느 정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실은 무위험 채권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급 등을 통해서 시장이 뭐 어느 정도 그 국채 발행을 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채와 사실은 신용채권들은 약간의 트레이드오프 이펙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우량채권의 경우는, 우량 등급 채권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무위험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자체는 결국은 우량 채권들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크레딧 마켓 자체의 다양한 신용 위험들의 변동성 자체가 투자자들이 어떤 신용 위험에 대한 민감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서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채 시장이 비교적 좋았는데 특히 AA급의 발행이 대폭 늘어났고요. 그런 요인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수익성 제고의 어떤 니즈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급 요인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무위험 채권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수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이 부분 역시 금리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사실 그 금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관심들이 금리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원래 작년 하반기만 해도 올 상반기에 주요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앙은행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위 인플레이션 수준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어떤 목표치에 보다는 높은 모습들을 계속 보임에 따라서, 특히 이제 페드가 기존의 금리는 낮출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들에 대한 어떤 코멘트는 했지만 그 시기가 점차 뒤로 미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그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그 매파적인 발언들을 함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금리 자체가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통화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통화 정책 혹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높은 코러레이션을 가지고 동조화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코로나 시기에 미국만큼 어떤 정책 금리를 못 낮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미 기준금리가 좀 역전돼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설사 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우리의 기준금리의 인하 여력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의 금리가 좀 낮아지는 수준이 되면 정책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하겠지만, 그 횟수 자체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더디고, 그 다음에 횟수도 좀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가격적 요인이고, 특히 이 부분은 통화정책과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올해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이나 거시 건전성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용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신용채권 발행액은 전년 대비 10.1%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2022년에 그 말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이펙트로 인해서 2022년 하반기에 굉장히 신용 경색이 왔고, 이에 따라서 수급이 굉장히 뒤틀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2023년의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 진정에 따라서 신용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했고, 또 예비적 수요에 의해서 신용채권이 늘어났죠. 여기서 말하는 신용채권이라 함은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를 합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소위 신용등급을 받는 채권들이죠. 물론 뭐 이 안에 일부 특수채는 신용등급을 받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동화 MBS나 ABS는 다 뺀 규모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발행이 한 460조 해서 2022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잔액을 들여다보면 발행액은 한 10% 늘었는데 잔액은 한 3.5%밖에 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요 데이터로 보면 실제로 상환도 꽤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유형별로 보면 금융채, 회사채 발행은 대폭 늘어났고, 그 다음에 특수채 발행은 한전이 이제 발행을 좀 줄이는 바람에, 그 전년에 비해서 줄이는 바람에 특수채 발행은 전년 대비 좀 감소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채의 경우에는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은행, 카드, 캐피탈 모두 발행을 대폭 늘려왔죠. 근데 이제 발행이 늘린 이유는 조금 각각 그 사연이 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고, 회사채의 경우에는 사모사채 감소에도 불구하고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었고, 특히 AA급의 발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2022년에 발행이 줄은 것들이 기저효과를 발휘함에 따라서 2023년에는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채부터 한번 들여다보면 금융채 발행은 역대 최고 수준인 한 303조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고금리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로 인한 자금 수요가 일단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의 이제 소위 유동성 규제라는 것들이 이제 정상화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행의 어떤 니즈가 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은행채 발행 한도를 제한하는 그동안의 조치들이 이제 폐지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은행이 소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늘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었고요.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금리 하락 기조에 따라서 사실은 자금을 조달했는데, 특히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자금 수요들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러면서 발행이 대폭 늘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채 전반의 발행 규모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회사채도 발행이 늘었는데, 사실은 무보증 회사채의 그림을 들여다보면 2021년에 비해서는 사실 2023년이 약간 적은 이런 규모로 발행이 이루어졌죠. 발행 대폭 증가한 주된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저효과들도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뭐 우리가 또는 옵션부 사채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게 사모 투자자들의 어떤 신용채권 투자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CBO가 일부 조금 감소하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모사채 발행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에는 올 초에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주식 관련 사채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물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최종 규제안에서는 제가 제시했던 것들보다 좀 센 거는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시를 강화하고 등등의 어떤 규제는 일부 도입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사채 전반의 규제 강화의 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무보증 회사채 발행 규모 증가 및 기저 효과가 회사채 발행 규모를 늘리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무보증 세트로 스텝다운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A급의 발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AA급이 발행이 증가한 것들은 투자자들의 어떤 수익 추구 전략들이 주로 AA급 채권에 포커싱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부는 A급 회사채들도 좀 늘어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은 A급 이상이 주로 발행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트리플 B 이하의 채권들은 거의 그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금리 수준과 그 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회사채 발행도 그렇고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그렇고. 금리 하향 기대로 인해서 작년 3분기 이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언제 낮출 것이냐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실망감 등등으로 인해서 다시 금리가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어떤 연준의 스탠스와 시장 간의 어떤 차이는 금리 상승의 어떤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용 스프레드는 레고랜드 사태 때 한번 툭 튀어오른 이후에 하락하고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준금리가 되는 무위험금리가 지금 상당 부분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신용채권의 금리 수준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자금 조달 및 거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크게 보면 앞으로 시장의 여건에 변화를 미치는 요소들은 고금리, 가계부채, PF 부실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이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에 따르는 양극화도 사실은 채권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구성 요소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얼마 전에 저희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4년 시장 전망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쓴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시장평가 균형금리라는 것들을, 또는 중립금리 등등과 같은 이런 비교적 이론에 가까운 금리들의 수준들이 상당히 올랐고, 특히 2020년 이후에 대폭 상승했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다소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대폭적인 하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정책금리 스탠스가 향후 금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인플레이션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치나 또는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수준 정도로 지금 하락하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평가하는 균형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게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매우 높지는 않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단기적으로 과거 이 저금리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연준이 발표한 것처럼 이제 하반기 혹은 올해 중반 정도의 정책 금리를 한번 낮출 가능성이 있고, 이게 또 특히 경기와 영향을 같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과거의 저금리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들이 일반적인 코멘트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기업의 어떤 평균 조달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최근에 재무제표 데이터들을 아직 안 나와서 2022년까지만으로 기업 규모별로 평균 조달 비용률을 계산을 해본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상장 기업들의 금리들이, 그러니까 소위 평균 조달 비용률이 상승하고 있고, 2023년도에는 이 추세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달 비용률은 지금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조달 비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차환 혹은 신규 대환 등등이겠죠. 근데 기업들이 이제 소위 영업으로서 수익들이 좀 줄어들음에 따라서 차환의 수요들이 늘기 시작을 했고, 이게 고금리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평균 이자 부담률은 2023년도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기업 규모별로 재무 공경 기업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공경 기업은 그 이자로 영업 수익으로 이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또는 영업 손실을 발생한 기업들의 비중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특히 이제 중견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런 재무 공경의 비중이 훨씬 늘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고금리 영향은 뭐 전반적인 산업 또는 기업에 대부분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래서 중견 기업들의 금리를 대폭 인하시켜 주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한 것들도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의 맥락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산업별로 혹은 일부 기업, 한계 기업들의 경우에는 부실화의 위험들이 증대하고, 이게 채권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건설 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그게 현시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요. 채권 유형별로 수급 요인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를 들여다보면 회사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금융채는 다소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한 캐피탈채와 같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비적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한전 부분이 이제 2022년에 발행을 대폭 늘려왔는데 그때 상당 부분이 단기채로 조달을 했고 이게 이제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특수제의 차한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장 여건 자체가 수급은 비교적 그 금융채 효과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급 자체에 영향은 없지만 특히 특수채가 늘어난 것들 또 한전이 차환을 늘리게 되면 이것이 신용채권 자체에 상당한 수급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요인들은 이제 부동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 자체가 특정 부분들의 어떤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건설사라든지 또는 일부 여전사들의 수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채권과 크게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사실은 고질적인 문제 부분 중에 하나이고 거시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가계부채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가계부채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 소위 저연령층 34세, 44세 이하의 이런 가구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사실은 부동산 연끌 등등의 이슈이고 요거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계 수준에 와 있는 가계부채가 이제 한계 수준에 조금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게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계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이거는 결국은 소비라든지 또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서 전국적으로는 기업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현재화되어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사실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금감원과 금융위가 발표한 부동산 PF 규모가 한 134조 된다. 뭐 하는 내용의 발표가 이루어져 있고 또 뭐 태형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일부 한 개 건설사들의 문제가 이미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나 여전사에도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이미 각 금융기관들이 대손 충당금을 늘리고 또 포지션을 줄이고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 전반적인 익스포저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어서 이게 금융 부실화로 급격하게 전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이 지금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거와 관련되는 지금 이슈 보고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동안 묻지마처럼 늘어났던 해외 부동산 투자의 건전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금융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금융기관 혹은 투자기관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이러한 시장의 불안정성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것들은 단기 자금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그 경험들을 쭉 들여다보면 처음에 이제 단기 시장에서 큰 변동성으로 인한 경색이 오고 이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어떤 PF 단기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뭐 ABCP, 그러니까와 AB 쇼텀 본드를 합친 그 아웃스탠딩을 들여다보면 2022년, 2023년 계속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단기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어떤 경색
우려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부동산이 장기 침체로 가는 경우에 결국 직접적으로 특히 아파트 건설 등의 많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화들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추가적인 PF 부실화 문제가 발생하거나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신용채권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정부에서 부동산 PF 대책들을 좀 계속 내고 또 일부 부실 징후 혹은 또는 포지션이 높은 건설사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좀 적절히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학습 효과인데요. 과거에 2015년, 16년에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되면서 생기는 신용 경색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비교적 적절한 조치와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의 둔화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위 건설비 상승 등등이 건설사 자체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